자, 그저께 봤던 국까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쉬워서 예전 같으면 좀 1시간 이상씩 해설 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내용도 없어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국가직 시험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입니다. 자, 출제 요소는 뭐 변화가 없었어요. 법과 정치 10, 경제 5, 사회문화 5. 쭉 보면 이제 매년 어려운 문제들이 한 2문제 이상씩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법과 정치는 전혀 없었고 사회문화도 자료 분석이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틀릴 수 있다면 경제 계산 문제 19번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 그 정도 문제가 틀릴 수 있었다면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5년간 치러졌던 국가직 사회 치고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점수는 90점에서 95점 정도. 이 사회만을 봤을 때는 90점에서 한 9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어야 만족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점라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순위가 약간 바뀌었는데, 원래 이제 2개 책형의 시험에 나오고 이 2개 책형의 시험 유형이 좀 달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나 책형이든 마 책형이든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커닝 방지를 위해서 2개의 책형을 다르게 내거든요. 문항 구성 자체를 좀 다르게 내는데 그러니까 이번 국가직은 예전 시험과 달리 동일하게 나왔어요. 나 책형이나 마 책형이나 동일하게 법과 정치가 앞에 5, 뒤에 사회문화가 5, 그 다음에 법과 정치가 5, 경제가 5.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쉬웠던 편이고 뒤로 또 경제 문제를 뒤로 다 뺐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좀 쉽게 또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해준 것 같은데 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같은 출제 기간이니까 아마도 지방직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2개를 섞어가지고 어떤 책형은 경제를 앞에다 둬가지고 좀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좀 계산이 요구되는 경제 문제가 뒤로 5문제를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풀었으면 됐을 것 같고, 사회문화는 또 이번에는 자료 분석이 없었죠. 2년에 한 번꼴로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또 자료 분석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예전 같으면 한 15분 정도 이상 걸렸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비교적 정말 많이 쉽게 사회만을 봤을 때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정의무 점수인데 재작년 국가직이 대략 100점 만점에 한 68.5 정도 나왔었고요. 작년이 한 70.5 정도가 나왔어요. 만점 기준에.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많이 쉬웠던 편이라 조정 점수 자체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한 66점 정도가 예상이 제 개인적으로 되고요. 한 문제당 점수 격차도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2.5점, 2.3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당 문항 점수 차도 2점 정도밖에 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던 적이 2014년 서울시에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2014년 서울시도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좀 상당히 쉽게. 그 당시에 조정 점수가 100점 만점에 한 64점 정도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올해 학생들이 더 많이 응시를 했죠. 응시자의 숫자가 좀 많아지면 평균을 좀 깎아먹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4점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한 66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문항별 격차는 2014년 서울시도 한 2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한 문항당 점수 차가 한 2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문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 점수 같은 경우는 사회만을 봤을 때 그래서 100점에 한 66점.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당 2점씩 까면 될 것 같아요. 까면 대략적인 조정 점수가 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제가 실제는 않았는데 이번에 선택지 보니까 이상하게 111, 그죠? 그 다음 444, 222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문데
이번 시험 보니까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는 111.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1, 12, 12번은 444. 14, 15, 16은 22. 이렇게 나오는 경우 참 드문데, 어떻게 보면 연속 번호가 무려 3개가 있는 게 9문제나 연속되게 나오게. 이런 경우 참 드문데, 그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가 무려 7개나 있었어요. 그동안 국가직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보기가 6개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좀 특이하게 약간 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좀 성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속 번호가 많지 않았나. 4번 선택지가 7개나 나올 정도로 좀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점이 좀 한 가지 제가 보기엔 좀 특이한 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문제 보면서, 자, 중요한 것은 국가직이 아니죠. 대다수 학생들은 국가직 시험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지방직 그리고 교행직에 더 많은 목표를 두고 있죠. 더불어 서울시까지 목표를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국가직 성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국가직에 나왔던 출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직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 다시 지방직이나 교행직이나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사회복지직 문제들이 많이 또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얼마 전에 3주 전에 봤던 서울시 사회복지직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국가직에서 나왔던 경우도 3, 4개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 자체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2달 뒤에 있는 지방직, 교행직 그리고 서울시 그 시험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 대한 변천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나왔었죠. 1번.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독일의 명칭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간의 종교 전쟁을 종지부 찍는 조약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 가진 의미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서 민족을 단위로 하는 주권 국가가 중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맞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주권 국가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3가지 의미를 가지죠. 첫째는 주권, 그죠? 자, 주권의 의미가 명확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국민. 주로 이제 근대적 주권 국가는 이제 민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토적 개념.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 주로 이제 군주 주권을 말합니다. 교환권과 다른 군주 주권의 의미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국민, 민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국민. 자, 그 다음에 영토적 경계가 비교적 뚜렷해지게 된 게 베스트 팔렌 조약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국가고, 이러한 근대적 주권 국가의 개념이 베스트 팔렌 조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맞게 되었고요. 자, 2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평화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 맞죠? 1920년에 창설된 게 맞고요. 근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가지로 많이 평가하죠. 지나친 이상주의. 또 한 가지가 강대국의 불참. 대표적인 강대국, 20세기를 대표하는 강대국은 미국과 소련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국제연맹이 이상주의를 폈고, 또 하나 강대국의 불참, 미국과 소련의 불참, 그 이후에 독일과 일본의 탈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억제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게 국제연맹이 가지는 한계였고, 그래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국제연맹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나왔던 게 국제연합. 그래서 국제연합은 지나친 이상주의를 배격하고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제연합의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의 행사를 우리가 대표적인 국제연합의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국제연맹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두게 되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은 주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래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립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립이 뭐로 일어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랑 직접 관련 없죠.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죠.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형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사회의 질서를 냉전 체제라 얘기하고, 이러한 냉전 체제 형성에 기여했던 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이죠. 그죠? 미국과 소련. 트루먼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련의 팽창을 막고자 했던 거죠. 누구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자, 누구의 팽창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까? 소련의 팽창이죠. 소련의 팽창 저지를 목적으로 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의 골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의 방지, 이 말이 틀렸죠. 이 말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원조,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거 맞는데, 그 자체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의 팽창 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지역은, 다시 한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유럽 지도인데 화면 자체가 지금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 지역에 보면 특히 이 지역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리스와 터키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그래서 이 그리스와 터키 지역이 뚫려버리면 소련이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는, 지중해까지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 대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 특히 어느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를 골자로 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을 경제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했던 게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마샬이 됩니다. 그래서 마샬의 경제 원조 정책, 마샬 플랜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고, 자, 누구의 팽창을 막으려고 했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4번은 맞게 되어 있죠. 지중해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몰타 선언, 1989년에, 그죠? 당시 미국의 정상이었던 부시와 그 다음에 소련의 당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 두 정상이 지중해 몰타 섬의 배선상에서 만나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했던 선언,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당서기장의 웃고 있는 모습을 볼 건데, 여기 냉전의 종식을 알렸던 대표적인 선언이 되겠고, 실제 냉전의 종식은 소련의 해체, 그 뒤에 1991년도에 누가 붕괴된다? 소련이 해체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냉전 종식의 선언은 몰타 선언이지만, 실질적인 종식은 1991년 냉전의 한 축이었던 누구의 붕괴로,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이어진 게, 자, 몰타 선언과 이후에 등장했던 탈냉전 시대에 대한 설명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이 나오는 독트린은 트루먼 독트린보다는 많이 나오는 게 닉슨 독트린, 그죠?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닉슨 독트린이 많이 나오는데, 자, 닉슨 독트린은 주로 데탕트, 그죠? 냉전의 완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닉슨 독트린, 냉전의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자, 이번에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고,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건데 관계없는 선택지가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유의 개념. 자, 자유의 개념. 이사야, 벌린 두 사람이
이사야 벌린이 얘기했던 두 가지 자유의 개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 그래서 이 자유 개념이 원래 이렇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한 3번 정도 기본권의 속성을 얘기할 때 국가로부터 자유, 국가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런 얘기를 할 때 언급이 되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개념, 소극적임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라 얘기하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막는 거. 주로 기본적인 권리는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18세기 시민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와 비교되는 게 적극적인 자유 개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적극적 자유 종류는 두 가지. 국가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다. 주로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자유는 참정권의 구현과 관련되어 있고, 주로 19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차티스 운동.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주로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고, 20세기 복지국가의 출현.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 보는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은 국가의 자유. 국가의 자유는 주로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고요. 국가에 의한 자유는 주로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권이나 보건권은 사회적 기본권, 주로 사회권에 관한 설명이니까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죠. 계획이 아니라. 자, 2번.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단위권.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공무단위권이 헌법 조문에 소개가 되어 있죠. 헌법 제25조에 나와 있는데, 공무단위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요거와 관련되겠죠. 공직 취임권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무슨 권이다? 참정권이죠, 그죠? 대표적인 참정권으로서 국가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공무단위권 말고 뭐가 있죠? 선거권.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그래서 국민투표권의 내용은 외교, 안보,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국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거나, 또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권리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맞게 된 게 2번이 되겠고요. 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주로 이제 자유권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자유권이랍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는 사회권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 그래서 복지에 대한 요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의 분배 방식이 능력에 따른 분배다 보니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이 사람들마다 상당히 격차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격차를 메워주기 위해서 누구의 개입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관련해서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도 뭐 국가직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2013년 그리고 작년에 함께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라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미 2013년도 국가직과 작년 국가직에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기출문제만 잘 봤더라도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이성과 보편적인 선이 작동한다.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랍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중시한다. 그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조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 이상주의라고요. 반면에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주로 현실주의.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적 관계,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게 이상주의. 맞게 돼 있죠. 자, 2번 나는 국제사회를 홉스의 인간관계. 자, 홉스의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말이 만만투. 그죠? 만인에 대한 투행상태 만만투.
이런 만만투의 상태가 국제사회에도 나타난다. 무정부적이다. 그죠? 이게 대표적인 말이 무정부성. 여기에 무정부성이란 말이 나와있죠. 만만투를 대표하는 말 맞게 되어 있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국가안보를 중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보는 개별 국가안보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보는 누구의 안보를 말한다. 개별 국가들의 안보를 말한다. 개별 국가들의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관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반면에 이상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무슨 안보죠? 개별 안보가 아니라 집단 안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 안보를 추구하지 않고 무슨 안보를 추구한다? 집단 안보를 추구하죠. 자, 개별 안보가 아닌 집단 안보 전략이 이상주의에서 펴는 평화 달성 방법이고, 자, 현실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주로 세력 균형을 통한 개별 안보,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한 개별적인 안보, 개별 국가들의 안보를 추구하죠. 혹은 동맹국의 안보, 그죠? 개별 군사안보라든가 또는 공맹국들의 군사안보를 추구하는 전략을 세력 균형 전략이라 얘기한다. 작년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집단안보, 세력 균형. 앞으로 남은 시험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안보, 세력 균형.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되겠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국제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나와있네요. 세력 균형을 중시하는 게 현실주의 전략이 되겠죠. 작년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게 집단안보와 세력 균형 관련 내용인데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자, 올해도 남은 시험에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서의 중요한 특징은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서와 달리 누가 등장한다? 왕이 등장한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서에는 뭐가 나오지 않는데, 왕이 나오지 않는데, 이 문서에는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이 있구나 라는 거죠. 스스로 항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혁명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된 문서, 그 문서를 뭐라고 한다? 권리장전이라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권리장전이 가지는 나머지 문서와의 가장 큰 차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서,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근대 시민혁명기를 대표하는 문서인데, 명예혁명에는 왕이 등장한다는 거죠. 왕이. 나머지는 왕이 없어요. 애들은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자기는 무슨 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저항권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 문서에는 저항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자, 이런 점이 중요한 차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2014년 국가직 문제로 근대 시민혁명과 관련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고, 작년 또 사회복지직 문제로서 이 문제 제시문이 소개된 바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또 잘 정리했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프랑스 인권선언. 자, 프랑스 인권선언문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고, 명예혁명이 훨씬 빠르죠. 명예혁명이 1688년이니까. 그 다음에 1689년에, 연도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줬다.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주었다. 그죠?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줬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려 1세기 뒤, 100년 뒤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봉건제 모순을 타파하고 신분제 타파 계기. 그래서 봉건제 모순 타파, 앙시앙 레짐. 앙시앙 레짐과 관련된 건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명예혁명은 왕이 쉽게 항복해버렸죠. 항복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신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무슨 제도가 있었다? 귀족제도가 여전히 있었죠. 그죠? 그런 귀족제도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타파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점에서 프랑스 대혁명과는 차이가 있다. 정답은 3번.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종의 변화의 기틀.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의 변화를
그래 가져왔던 게 명예혁명이 가지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의의다.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최초의 민주공화정. 민주공화정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게 민주공화정이고, 자,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된 게 이편 군주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거는 한계죠, 그죠? 이거는 20세기가 되어서, 몇 세기가 되어서 20세기가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시민혁명의 한계는 여전히 있었죠. 이유는 이제 당시 시민혁명이 일어났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던 게 아니라 뭐를 가진 사람들,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라는 것이 근대 시민혁명이 가지는 한계로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 3번 명예혁명과 관련된 것을 골라봐라. 그래서 나머지 문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권리장전 왕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없다. 저항권이 없고 두 개는 있다라는 점이 자, 이 시민혁명의 문서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니까 남은 시험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5번 문제는 선거 관련 문제가 안 나오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양당제와 다당제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복수 정당 제도라 얘기하죠. 일당제와 다른 복수 정당 제도라 얘기하는데 복수 정당 제도 유형은 두 가지. 양당제와 다당제가 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양당제는 의회 내 주도하는 정당이 몇 개? 두 개 정당이 중심인 게 양당제고, 다당제는 의회 내 주도하는 정당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인 경우를 다당제라 얘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당제 구조에 가깝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다당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무려 4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무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만 해도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당제 현실에 좀 가까운 편인데 우리나라 역사는 주로 양당제가 많았죠. 의회 내 주도하는 정당이 2개인 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주로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가 주로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양당제가 주로 많았었는데 자, 다당제 비교해봐라. 의회 내 주도하는 정당이 2개인 것과 3개 이상인 것. 그럼 기억.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죠? 반영된 게 아니라 어렵다. 그러니까 양당제는 주로 거대 정당 위주죠. 거대 정당 위주. 그러니까 거대 정당 위주다 보니까 군소정당이 등장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이 많아야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데 어려워요. 틀렸고요.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양당제는 의회 내 주도하는 정당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은 거의 과반수를 넘죠. 어느 한 정당은 의회 내 과반수를 넘습니다. 어느 한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를 넘으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행포 가능성이 약하죠. 높은 게 아니라 약함. 낮다. 다수당의 행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은 양당제가 되겠죠. 다수당의 행포 가능성이 큰 것은 양당제가 가지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반대로 양당제가 가지는 장점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비교적 명쾌한데 다당제는 주로 무슨 연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책 연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연합은 성격이 비슷한 정당들이 서로 간에 연대를 하는 거죠. 그래 연대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정답은 4번. 자,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이고요. 자, 6번 문제.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2013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문화 내용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 자체를 몰라도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접근에는 이상이 없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내면 안 되죠. 2013년도
재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농촌 사회와 도시 사회의 특징에 대한 비교 자체가 최근에 재학생들의 수능에는 4년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도 4년간 출제가 안 됐었는데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배우지 않아도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인 특징을 골라봐라. 직업의 이질성이 높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질은 동질이지 않고 다르다. 익명성, 서로 잘 모른다. 도시죠, 그죠? 네, 농촌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구성이 동질적이면서 서로 잘 알죠. 반면에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A에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이건 주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이 농촌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아니라 A, 그죠? A의 특징이죠. B가 아니라 A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전라북도 정읍 지역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 4년 정도 대학교 다니는 내내 기간 동안에 농촌 봉사활동 왔었는데, 그 마을이 이제 전라북도 정읍의 소성명의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마을 이장님이 청년의 회장님인데,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보통 20대, 30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청년의 회장님이 한갑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분이 청년의 회장님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젊어요. 환갑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A에 비해서 주로 비공식적 수단, 보통 이제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비공식적 수단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전통이나 관습 같은 걸 말해요. 근데 공식적 수단이라는 것은 주로 법에 의한 규율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론, 사회문화 문제 풀다 보면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제재 또는 공식적 수단에 의한 제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면 비공식은 주로 전통이나 관습을 말하고 공식적인 것은 주로 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는 역시 A, 그죠? 농촌 사회 특징이죠. 도시 사회는 주로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농촌은 자기 집 앞이 논밭이잖아요. 자기 집 앞이 논밭이니까 당연히 자기 집과 직장이 연결되어 있죠. 일치 정도가 강하죠. 그러니까 A의 특징. 농촌 생각해 보시면 자기 집 앞이 뭐다? 농가? 밭이다. 어디 뭐 차 타고 나갈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자기 집 앞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치 정도가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으니까 다른 말로 일치 정도가 강하다. 그죠? 자, 2차적 인간관계. 주로 이제 2차냐 1차냐? 2차적이라는 것은 수단적, 형식적이라는 거죠. 자, 비교되는 말이 1차적 관계. 그래서 1차적 인간관계가 나오면 이제 주로 대면적, 인격적 이런 말을 쓰죠. 대면적, 인격적. 자,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A는 1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고 2차적인 것은 B, 도시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따로 뭐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일탈행동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시각 매우 쉽게 나왔죠. 정답이 특히 차별적 교제 이론을 정답으로 물어보면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머튼의 아노미나 디르켐의 아노미를 정답으로 물어보면 학생들이 가끔씩 틀리는데, 이와 같이 차별적 교제 이론을 정답으로 물어보면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춥니다. 자, 비행 소년들은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탈자 또는 일탈자 또는 일탈 집단이죠. 일탈자나 또는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별적 교제 이론.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라 해요. 배운 결과다, 그죠? 학습.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라 하고요. 자, 나는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작년 국가직의 선택지로 인터넷 쇼핑의 등장과 관련된 문제로 소개가 되었었죠.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 규범이 적용되어 오르며 새로운 규범이 여기 나와 있죠.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 이걸 아노미라 얘기하죠. 자, 이런 아노미를 얘기했던 사람이 디르켐의 아노미, 그죠? 중요한 건 디르켐의 아노미는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이다라는 거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쉬운 게 이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이렇게 나오면 머튼의 아노미죠, 그죠? 머튼의 아노미. 문화적 목표는 주어져 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결여, 이렇게 나오는 게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 칸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 그 학습 이론을 얘기하죠. 차별적 교제 이론. 정답 2번. 너무 쉬웠어요, 그죠? 3번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 자, 이것은 낙인 이론이죠. 정답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낙인 이론. 그래서 모든 일탈은 상대적이다. 일탈 행동의 무슨 성을 강조한다? 상대성 강조.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게 무슨 이론의 특징이다? 낙인 이론의 특징이고요. 4번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자, 불평등한 사회 현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 갈등 이론이 되겠죠. 갈등 이론. 답은 너무 쉬웠는데 나머지 선택지 알겠죠? 나머지 선택지가 누군지 파악하고 나머지로 냈으면 좀 더 어려웠을 건데 차별적 교제 이론이 정답으로 나오면 학생들 많이 연습해봤는데 거의 100% 틀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안 배우고도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역시 쉽게 나왔어요. 좀 더 어렵게 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쉽게 소개가 됐던 편입니다. 현재 A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기본적으로 A 회사도 이익사회고 해외 지사도 이익사회죠. 그래서 이익사회는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 의도적, 선택적, 후천적 의도적, 선택적, 후천적 이런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걸 이익사회라 얘기하죠. A 회사의 해외 지사는 대표적으로 의도적, 선택적, 후천적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이익사회 맞죠? 정답 1번이 되고요. 자, 닌 자원봉사 동아리도 역시 이익사회, 그죠? 공동사회가 아니죠. 공동사회는 비교되는 말이 자연발생적, 선천적, 본질적. 자, 이런 말과 비교되는 말이 공동사회란 말인데 자원봉사 동아리도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가 되겠죠. 의도적, 선택적,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역할에 대한 평가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이다.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이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많이 나오는 오답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과 제재는 역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에 주어지는 거죠. 자, 이 말이 틀렸고요. 자, 릴, 가족. 가족은 내 집단이죠. 현재 외 집단이 아니라 내 집단이 됩니다. 속해 있으면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 내 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 집단은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서 적대감을 가지는 집단을 외 집단이라 얘기하죠. 역시 상당히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입니다. 자,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나왔네요.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을 골라봐라.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순환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래서 진화론의 관점은 일정하게 역사가 발전해 간다.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진화론이고, 순환론은 역사 발전이 꼭 진화를 의미하지 않다. 그죠? 단선적인 방향으로 역사가 단편적인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생성했다가 소멸 발전한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순환론. 자, 두 가지 관점. 자, A가 순환론이면
자, 순환론이면 서구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거. 요거는 주로 뭐에 대한 설명이죠?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죠. 진화론에 대한 비판. 그럼 A가 순환론이면 나머지 하나가 진화론이고, 이게 순환론이면 진화론이고, 가가 서구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진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맞는 말이죠. 정답 1번. 시간을 줄여서 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번 사회 문제는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시간을 많이 줄일 필요는 없었는데, 자,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죠. 진화론에 관한 설명. 자, 그럼 B가 진화론이면 나는 얘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요가 아니라 얘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 이것도 진화론이죠. 진화론. 진화론이 얘면 B는 진화론이 되니까 A가 진화론이 아니라 B가 진화론이고, 사회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은 순환론의 관점. 자, 나가 순환론이면 A가 순환론이죠. B가 아니라 A가. 역시 진화론과 순환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편이고요. 자, 10번 문제. 실험법에 관한 실험 설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제시된 문장인데 역시 어렵지는 않게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법 관련된 문제는 이미 국가직에서 2013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죠. 역시 국가직에서 기출문제를 봤더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제시된 내용은 이제 자기 충족적 애연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거죠. 자기 충족적 애연 효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효과를 뭐라고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하죠. 긍정적인 칭찬과 기대가 학습에 영향을 주느냐? 안 봐도 영향을 줄 것 같죠? 너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어. 너 정말 잘해.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가지고 실제 뭐 해보는 거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제 해봤던 실험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봤던 증명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관한 내용을 주어진 자료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들 쭉 보고, 자, 보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은 독립변수. 자,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뭐라고 하죠? 독립변수라 얘기하죠. 그럼 이 제시된 문장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무슨 변수가 되겠죠?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X에 해당한다. 그죠? X가 실험에 대한 처치죠. 이게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죠. 긍정적인 기대와 관련됩니다. 이 자체가 독립변수가 맞겠죠? 기억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실험을 처치하는 집단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실험집단. 그죠? A를 실험집단이라고. 이와 비교되는 집단을 우리가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잘못 나와 있죠? 자,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틱은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기억할 거는 이제 사전검사를 통한 이 두 집단. 사전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두 집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검사의 필요성은 두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동질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해야 되죠. 또는 유사성. 완전히 똑같이는 어려울 거니까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검사 결과 이 평균값이 비슷한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애초부터 이 평균값이 완전 다르면 이건 이 실험 처치가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나머지 요인들이 영향을 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전검사 결과 이 두 집단이 비슷해야 되는 이유, 두 집단의 무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동질성, 동질적이 어려우니까 유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근데 그 결과 얘는 많이 올랐고 얘는 별로 차이가 없다면 원래 이 두 개는 비슷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얘가 많이 올랐다면 이 실험 처치는 중대한 영향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되어 있고요. 자, 릴.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지금 연구 대상이 되는 건 학생들이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라고 주어져 있진 않아요. 학생들은 다양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만 대상으로 했죠? 고등학교 1학년들, 그죠? 이 학교, 특정한 학교의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집단은 전체 학생입니다. 근데 요 지역의 어떤 1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표본의 무슨 성이 떨어진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단은 전체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일 수 있는데 연구는 특정한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떨어진다?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 국가직은 법과정치가 너무 쉬웠어요. 원래 보통 법과정치가 한두 문제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법과정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역시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 가보죠. 법률 제정 과정. 역시 너무 쉽게 나왔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어떤 요소? 의원? 내각제 요소. 그죠?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 또는 정부. 그죠? 국회의원 10인 이상 혹은 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주로 상임위원회가 되겠죠. 그다음 정부. 이게 정부가 가능한 게 어떤 요소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 맞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이것을 일반 의결 정족수라 얘기하죠. 일반 의결 정족수. 예산안도 마찬가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서 통과가 됩니다. 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정부로부터 이송된 날부터 15일 함부 거부할 수 있다. 그죠? 대통령제 요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라는 게 중요하고 15일 이내 공포하든지 아니면 환부 거부할 수 있다. 그죠? 있습니다. 환부 거부가 되면 본회의로 보내져서 자동 폐기될 수도 있고 또는 본회의에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의결 시 확정이 됩니다. 재의결 시 법률안으로 확정됩니다. 공포하는 즉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결이 된 시에 법률안으로 확정이 이루어지고요. 공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공포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규정이 없으면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 교묘한 말장난인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포의 효력은 효력 발생과 관련된 거죠. 공포는 효력 발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의 확정은 재의결 시 확정이 되고요. 자, 공포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와 규정이 없을 때 며칠 이후에 20일 이후에 효력 발생. 그래서 공포는 항상 이 효력과 관련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장난. 요거 잠깐 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택지가 좀 쉬워서 4번이 낚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머지 선택지가 비교적 어렵진 않은 편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뭐냐, 그죠? 5가지의 조각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라. 현행 범인으로 소유권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연행하는 것.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만약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당 행위가 될 건데
볼 수 없다. 갑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 간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그죠? 상해를 가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여기 2015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지방직 문제 위법성 조각사회 하나의 사회로 소개가 되었었죠. 정당 방해가 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법익에 대한 침해, 현저한 침해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니까 정답은 정당 방해가 되겠죠.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경우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관계가 없죠.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긴급한 위난이죠. 위난을 피하기로 한 행위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해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청구권의 행사의 저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죠? 정답하기.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사법 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13번 문제. 국회의원의 당선 효력에 대한 소송. 주로 이것을 우리가 당선 소송은 선거 소송 중에 하나죠. 선거 소송 중에 하나. 선거 소송은 3심제의 예외죠. 3심제 예외고 경우에 따라 단심, 경우에 따라 2심, 그래서 경우에 따라 2심으로 진행하는 경우, 단심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 단심. 단심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효력이라든가 선거 자체 유무를 따지는 게 단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광역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라죠. 광역자치단체장.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광역 비례대표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 주로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그럼 시도지사라든가 특별시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한 것은 단심이고 나머지는 2심. 나머지는 2심. 2심은 나머지. 자, 그럼 1번 국회의원 당선 효력에 관한 소송이나 도지사에 대한,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역시 이것도 몇 심이다? 단심이죠? 옳은 것을 골라봐라. 2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한다. 전혀 별개죠. 행정소송과 행정소송은 심판은 전혀 별개. 행정소송은 2심제가 아니라 3심제가 원칙이죠. 행정소송도 뭐가 원칙이다? 3심제가 원칙. 행정소송의 1심은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행정법원이 1심. 근데 지방에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 법원의 행정부가 1심. 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몇 심제가 원칙이다? 3심제가 원칙이죠. 민사, 형사, 행정은 모두 다 3심제가 원칙이고요.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행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이 아니죠. 전혀 별개의 작용이 됩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3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아닙니다.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합니다. 특허법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허법원에 대한 특허소송도 2심제죠. 특허소송도 2심이죠. (1심을) 특허법원 대전에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1심이고 2심이 대법원. 이것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특허법원이 무슨 급으로서? 고등법원급이죠. 고등법원급으로서 1심이고 대법원이 2심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고심은 대법원이 합니다. 특허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고심은 대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이게 작년 국가직 역시 오답 선택지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잘 봤으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봤던 3주 전에 봤던 서울시 사회복지직에도 이게 나왔었죠. 각급 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 그죠? 명령, 규칙, 처분, 행정, 명령, 행정, 규칙,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 명령, 행정, 규칙, 행정,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심사 권한을 누가 가진다? 법원이 가지는데, 최고법원은 어디니까? 대법원이니까 최종적인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게 있다.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조문이 매우 중요한 편인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죠? 위헌법률 심판이 또 비교되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적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누가 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고, 이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최근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이나 또는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심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최종적인 심사 권한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행사한다. 잘 나오는 조문이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계. 이것도 3주 전에 봤던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선택지로 똑같이 나왔어요. 2번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하죠.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그죠? 삼 주 전에 사회복지직 시험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관한 임명제청권과 또 뭐가 있다? 해임 건의 권한이 있다. 헌법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사된 적은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행사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지만 어쨌든 조문상 주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관한 임명제청 권한과 해임 건의 권한이 국무총리가 가지는 대표적인 권한이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 나머지는 맞게 돼 있죠.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지명하는 사면으로서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를 요구한다?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특별 사면과 다르죠. 그래서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명하는 사면으로서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요구치 않다. 근데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 그죠? 재작년 사회복지직 선택지로 소개된 바가 있어서 나왔고, 이번에도 맞죠? 지난주에 3주 전에 봤던 서울시 사회복지직 나왔었어요, 이거. 그죠? 일반 사면에 대한 대통령 임명 동의권. 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맡게 돼 있어요.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이 국무총리. 감사원 행정부 내부의 대표적인 감사기관으로서 세입 세출의 결산하죠.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자,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권한을 더 가지고 있죠. 공무원에 관한 직무감찰권. 법률이 정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회계검사권, 그죠? 대표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에 관한 검사권, 결산검사죠. 결산검사와 공무원의 직무감찰, 그 다음에 회계에 관한 검사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다?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봐두시고. 15번. 자, 이것도 역시 재작년 지방직 기출문제로 비슷한 문제가 소개된 바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니까 희망이 대통령인데 행인을 쳐가지고 재판을 받을 처지가 있다. 대통령 못 나오겠죠, 앞으로. 못 나올 것 같은데. 자, 옳은 걸 골라봐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 자, 대통령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은 유일하게 만 몇 세? 40세 이상. 나머지 선거는 몇 세 이상입니까? 만 25세 이상인데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피선거권.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몇 세가 되어야? 40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나이가 몇 세라고 하고 있으니까? 18세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최대 5년 뒤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 5년마다 뽑으니까 물론 올해와 같이 대통령이 탄핵 뭐가 돼가지고 소추돼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게 되면 임기가 다 채워지지 않겠지만 5년을 최대 잡아도 5년 뒤 나이가 몇 세죠? 얘가 만 23세에 불과하죠. 5년 뒤라고 잡아도 만 23세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나이가 몇 세다?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거는 몇 세? 25세 이상이죠. 될 수가 없고. 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누구의 동의하에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하에 법률 행위를 해야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지만 임금 청구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돼 있죠. 자,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조문이 3번 나왔는데 이번 4번째예요. 4번째 나온 건데 역시 기출되었던 내용이라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몇 세? 만 14세 미만자를 말하죠. 만 14세 미만자. 지금 나이가 몇 세죠? 만 18세니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자, 지금 이미 만 18세니까 요거는 무슨 소년? 범죄 소년에 해당하죠. 범죄 소년. 소년법상의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죠. 범죄 소년의 나이가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자니까 소년법상의 무슨 소년에 해당한다?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래서 범죄 소년이기 때문에 경우는 몇 가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또는 일반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벌을 받거나 또는 일반법원의 형사부에서 형벌을 부과받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나이입니다. 알겠죠? 만 18세로서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고 범죄 소년으로서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가정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일반법원 형사부에서 형벌을 부과받거나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고요. 자, 4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성년의제가 나와 있죠. 그죠? 성년의제. 자,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하에 혼인하게 되면 성년이 된 걸로 간주하고 이 성년의제 효과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죠.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매매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행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사법상의 법률 행위니까 적용되죠.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 동의가 필요치 않다?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성년의제 효과는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틀린 선택지를 잘 봐두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미 3번 나왔었고 이번에 4번째예요. 이 선택지만 나머지 선택지 잘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자체는 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던 편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무슨 증권은 제외한다,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굳이 뭐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이 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넣었어요. 희석증권이 뭐냐?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희석증권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희석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희석증권이라 불러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는 이제 주식의 성격도 되고 채권의 성격도 되니까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니까 굳이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오답의 10이 때문에 아마도 이런 조건을 달아서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나오지 않는 표현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주식과 채권의 중요한 차이, 둘 다 증권인데 어떤 지위를 표시하는 증권이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 증권이죠? 이것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주주라는 거죠. 주인으로서 내가 이 회사에 뭐 했다?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죠? 투자다.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증권이고요. 채권은 내가 이 회사에 뭐 해줬다?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채권자라는 거죠. 채권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주식의 이익은 배당이죠. 배당. 배당이나 시세 차익. 채권은 주로 이자, 역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주식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 배당을 가지죠. 배당. 주식은 배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 보유자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자, 2번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 원칙적 경영 참여권. 자,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니까 경영 참여권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를 뭐라 하죠? 주주총회라 하죠. 주주총회는 누가 참여하는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죠. 근데 채권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라 뭐를 빌려준 자, 돈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죠.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 자, 주식의 발행 기간은 주식회사만 가능한데, 채권의 발행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회사도 가능하고 정부도 가능하죠. 주식회사도 가능하고 정부도 가능하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공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 가능합니다. 공기업도 가능하죠. 특수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자, 됐고요. 채권은 이자를 받지 않죠. 정답 2번. 주식과 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 비교. 역시 2013년 지방직 문제로 두 가지 비교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답 16번에 2번이 되겠고요. 조금 틀리셨다면 학생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17번이나 19번 같은 경우가 조금은 생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문제 정도를 틀렸다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90점 아니면 95점. 이번 시험은 아마 90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95점 정도는 맞았어야 합격, 사회 점수만을 봤을 때 좀 만족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틀릴 수 있는 두 문제가 17번 문제와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유형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생각하고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일단 경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로축이 가격이라 되어 있고요. 가격. 이쪽이 판매 수입이라 되어 있어요.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알겠죠? 높아지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유의했으면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판매 수입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죠. 일로 갈수록 증가. 위로 갈수록 판매 수입은 증가. 일로 갈수록 가격은 높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제를 보면 일정하죠. 가격과 변화가 없이 판매 수입 일정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액 구매했다는 거죠. 정액 구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액 구매 패턴. 정액 구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만큼 수요량이 변한다. 탄력성이 1이라는 거죠. 0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1. 그죠? 단위 탄력적인 거죠. 제로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제로랍니다. 아니고요. 자, 이번 가격이 P2일 때 판매량은 AJ와 BJ보다 많다. AJ가 BJ보다 많다.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판매 수입을 생각하면 되겠죠?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판매량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량, 뭐 기업 입장에서 공급량, 시장에서는 거래량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두 가지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근데 지금 보니까 뭐는 똑같습니까? P2 가격은 동일하죠? P2로 가격은 동일하다. 그럼 차이가 나는 게 판매량에서 차이가 나겠죠? 판매량.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점에서 BJ가 판매 수입이 높죠? BJ가 판매 수입이 높으니까 BJ의 판매량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판매 수입이 많죠. BJ 판매 수입이 더 많은 것은 가격은 동일한데 판매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AJ의 판매량이 더 많다. AJ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BJ가 더 많죠. BJ가 해두니까. 이런 걸 좀 학생들이 가려내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마 틀릴 수 있다면 17번 정도가 뭐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왕이면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P2에서 P3로 상승하면 지금 조건 여기 나와 있죠. 단 무슨 법칙을 따른다고 주어져 있죠? 수요 법칙을 따른다.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죠. 가격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량은 말중 줄어들죠. 감소. 자, 그럼 정답이 4번 되겠네요.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결할 때, 자, P2에서 P1, AJ, P2에서 P1 하락하는데, 판매 수입 뭐 있죠? 증가했어요. AJ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판매 수입 증가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른 말로 탄력적이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탄력적으로. 정답 4번이 되겠죠. 요게 유형 자체가 그동안 안 나와서 요 자체는 좀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요 문제가 약간 정답률이 낮았을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문제 된 것 같고요. 18번 문제 역시 쉬웠죠? 시장 균형의 변화. 한 시간 이내로 설명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자, 보겠습니다. 정상재 X제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다. 자, 조건 X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라는 걸 통해 추론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이 동일하다는 거죠. 증가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균형점이 2-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이 동등한 경우를 말하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요인을 찾아봐라. 자, 1번 정상재라고 주어져 있죠. 정상재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말하죠.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그럼 대체재를 적게 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죠.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은 공급의 감소죠. 그러니까 요건 맞는데 요게 틀렸죠. 그죠? 되게 틀렸고요. 이번 보완재 가격 하락하면 보완재를 많이 이용하고 함께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증가. 역시 수요 증가고 생산 기술의 발전, 공급 증가. 여기 정답이네요. 그죠?
소득이 감소한다. 지금 무슨 제라 되어 있죠? 정상제라 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감소 안 되겠네요. 그죠? 공급자의 수의 증가는 공급 증가하고 맞겠죠. X제에 대한 선호 감소는 수요 감소. 그죠? 수요 감소.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공급 감소. 자, 시장 균형의 변화. 자,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19번이 역시 유형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19번 문제. 그래서 지금 보는 이제 17번하고 19번 문제가 조금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졌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봤던 문제긴 한데, 일단 공무원 시험 자체로는 똑같은 유형이 나오진 않아서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자, 일단은 물어본 게 뭐의 변화?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 이 다른 말로 뭐죠?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는 물가 상승률을 말하죠.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라는 게 곧 뭘 의미한다? 물가 상승률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거 뭐죠 이게? 기준연도가 지금 T년이라 되어 있죠.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는 항상 100이다. 그죠? 일단 이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비교연도가 언제입니까? T 플러스 1년이죠. 그럼 비교연도 T 플러스 1년에 뭘 구해야 됩니까? 비교연도의 물가지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비교연도의 물가지수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눔과 곱하기 100. 일단 T년의 물가지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그럼 비교년도의 물가지수만 구하면 되는데, 비교년도의 물가지수를 뭘 통해서 구할 수 있다?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GDP 디플레이터의 공식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눔값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그러면 비교년도 T 플러스 1년에 먼저 명목 GDP는, 자, 명목 GDP는 생산량 곱하기 당해년도 가격이죠. 여기서 당해년도는 T 플러스 1년이 되겠죠. 실 GDP는 생산량 곱하기 기준연도 가격이죠. 여기서 기준연도는 T년이 되겠죠. 자, 요거 근데 상품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각각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명목 GDP를 먼저 구하면 요 2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대로 60 곱하기 250 하면은 1500 15,00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8, 9, 72 7200 2개 더하니까 22,200 22,200이 명목 GDP가 되겠죠.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 실질 GDP는, 자, 무슨 연도의 가격 곱한다? 기준연도의 가격 곱한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60 곱하기 200 80 곱하기 100 12,000 더하기 8,000이니까 2만이 되겠죠. 자, 그럼 구해졌죠? 명목 22,000을 2만으로 나눈값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하면은 111이 나오죠. 그죠? 111. 여기 비교연도의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라는 거죠? 111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의 변화, 물가 상승률이죠? 100에서 얼마가 되었다? 111이 되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11% 올랐죠. 그죠? 정답 1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계산은 100분의 110 마이너스 111, 아이고 죄송합니다. 111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나오죠? 11%가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이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9번 문제. 틀릴 수 있다면 이 문제 알겠죠? 틀릴 수 있었다면 이 문제. 물론 다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20분은 성장률에 대한 변화. 역시 이것도 국가직에서 나온 바가 있었죠? 연습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라. 단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항상 기억할 거 성장률은 변화율의 값입니다. 변화율.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대표적인 변화율이란 기준시로부터 비교시까지의 변화의 속도와 폭을 변화율이라 얘기한다. 그죠? 변화율의 값이다. 자, 그러면 A국 먼저 보겠습니다. A국은 계속 성장했죠? 성장률이 동일하죠. 근데 성장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 성장의 속도는 동일하지만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국의 실 GDP는 2015년과 같은 게 아니라 언제가 훨씬 큰 거죠. 2016년이 훨씬 큰 거죠.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2%만큼 성장한 거죠. 성장. 니은 B국의 실 GDP가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해봐라. 가정. B국의 2013년의 실질 GDP를 100으로 가정. 자, B국의 2013년의 실 GDP를 100으로 가정하면 2014년도는 제로니까 2014년의 실 GDP도 100. 자, 2015년도는 전년 대비 2%니까 102. 2016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니까 10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13년이 2016년보다 작죠. 2013년은 100, 2016년은 102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틀렸으니까 답은 쉽게 디귿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디귿 보니까 B국의 실 GDP 같죠? 102, 102로 같습니다. 자, C국의 실 GDP는 C국의 실질 GDP도 해보죠. C국의 실 GDP 2013년도를 100으로 가죠. 자, 그러면 100, 2013년도 100. 2014년도는 C국은 어디 마이너스 1. 자, 여기 100에 마이너스 1이니까 99. 자, 그 다음에 2015년도는 1%, 99에 1%니까 0.99를 나옵니다. 그러면 99.99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얼마가 됐다? 199.99가 되었다. 그럼 2015년도가 99.99니까 정답은 4번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는 매우 쉬운 편이었고요. 최근에 기출문제가 많이 또 선택지로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접근이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틀릴 수 있었다면 뒤에 있던 경제문제 2개 17번, 19번 정도 틀릴 수 있었다면 그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풀었다면 95점 정도는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회만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점수는 최소 90점, 좀 더 욕심을 내면 95점 정도는 맞았어야 가능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직보다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말씀드리지만 지방직, 교행직, 서울시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직은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많이 제한적이니까 훨씬 더 기회가 큰 게 남은 시험이 더 기회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꾸준히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준비 방법, 첫째, 필수 과목 위주 공부. 이번 국가직처럼 사회가 이렇게 쉬워버리면 한 문제당 점수차 2문제밖에 안 나요.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한 문제당 5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필수 과목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과목이 행정학도 되게 쉬웠다 그러잖아요. 점수차가 2점밖에 안 나요. 알겠죠? 근데 필수 과목은 몇 점? 한 문제당 5점. 그러니까 필수 과목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국어, 영어, 한국사 본인이 특히 취약한 과목들 위주로 하시고요. 두 번째, 8점 이하 과목 선택 과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격하려면 한 85점, 90점은 돼야 합격해야 알겠죠?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85점, 90점 평균 알겠죠? 5과목에 대한 평균이 최소 85점에서 90점 정도는 되어야 합격하니까 어떤 과목도 80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많이 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특히 점수가 안 나왔던 과목들 위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시험은 시험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내용을 내가 잘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기간 실전 연습 준비를 충분하게 또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당부 드리고 해설을 마쳤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은데, 자,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시고
남은 시험에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